유엔 난민기구 안젤리나 졸리 특사님,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들, 내외기빈 여러분, 여러분 모두를 글로벌 지속가능 발전 포럼 세션 중에서 팬데믹의 그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특별 대담에 참여해 주신 점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졸리 특사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글로벌 지속가능 발전 포럼 2021이 분명코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있어서 글로벌 커뮤니티를 재구상하고 파트너십을 확대하며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우리의 노력을 지원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저명한 안젤리나 졸리 특사를 대담 패널로 소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안젤리나 졸리 특사님은 난민, 청년, 여성의 권리와 또 권한 부여를 위한 세계 최고의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챔피언이자 변함없는 옹호자 중 한 명입니다. 소개가 필요하지 않은 세계에서 정말 극히 소수의 사람 중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이 특별 대담에 참여해 주신 것 환영합니다. 2012년 이후부터 유엔 난민고등 박물관의 특사로서 난민을 위해서 활동해 왔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안토니오 구테레스 전 사무총장님 제 전임자이시죠. 그리고 나서 저와 함께 일했고 그리고 현재는 필리포 그란디 사무총장님과 일하고 계십니다. 대규모 실향민들 그리고 또 이로 인해 수반된 급격한 위기에 초점을 맞추고 활동을 해왔습니다. 안젤리나 졸리 특사는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계시고 목소리를 높여서 전 세계 근 8천만 명의 강제 이주민의 권리 옹호를 확대하는 데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특사로서 방문했던 국가는 이라크, 방글라데시, 콜롬비아, 케냐, 요르단, 그리스, 그리고 페루 등입니다. 사실 졸리 특사가 방문했던 국가 수는요. 제가 제8대 유엔 사무총장으로 일을 할 때 방문했던 숫자보다 더 많은 난민촌을 방문하셨습니다. 헌신적인 인본주의자이자 환경주의자인 안젤리나 졸리 특사는요.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유명한 여배우이고요. 또 아주 유명한 감독입니다. 졸리 특사님, 제가 특사님의 열렬한 팬입니다. 톰 레이더는 물론이고요. 무수히 많은 영화를 시청했습니다. 선을 향한 진정한 글로벌 힘이 되고자 하는 졸리 특사님의 통찰력과 경험을 오늘 듣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포스트 코로나 세계 시대 그 누구도 소외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행동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지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특별 대담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안젤리나 졸리 특사님 다시 한번 글로벌 지속가능 발전 포럼 2021 특별 대담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전 세계에서 시청하고 계시는 수만 명의 시청자들에게 몇 말씀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나 친절한 소개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대담이 있기 전에요. 이전에도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지금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님과 이렇게 대담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겐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제8대 사무총장이셨던 반 총장님께 많은 것을 배웠고요. 지금과 같은 팬데믹 시대에 우리 모두가 의지하고 싶은 분이 바로 반 총장님이십니다. 또 해법을 갖고 해안을 갖고 계신 총장님 같은 분이 저희에게 필요하고 또 총장님과 함께 대화하고 배워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담에 참여한 것이 저에게는 큰 영광입니다. 너무나 글로벌 지속가능 발전 포럼 특별 대담에 참여하게 되어 기쁜데요. 왜냐하면 오늘 개최되는 포럼은 바로 우리의 미래를 다루고 있고 우리가 단합을 해야 될 필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처럼 우리가 단합하고 또 국제주의자이고 또 인본주의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서로 단합하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진정한 평등으로서 관대함을 베풀고
그리고 또 인권 침해에 맞서고 불의에 맞서야 할 가장 적시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개최되는 포럼에 참여하고 계시는 청중분들 동일한 비전을 갖고 계시고 단합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포럼에 참석하셨다 생각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대담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네, 친절한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안젤리나 졸리 특사님, 이제요 저희의 공통 관심사에 대한 특별 담화를 시작해 봅시다. 불평등. 먼저 국가 내에 존재하고 있는 이 문제는요, 팬데믹 이전부터 가장 힘든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팬데믹이 퍼지고 또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는요, 다시 한번 전례 없는 이 불평등 위기가 더욱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과거 이전에 불평등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심화가 되었을까요? 여성들의 경우에 있어서 또 청년들, 소녀들, 그리고 취약계층에게 더 부각되고 있을까요? 얼마나 더 강화되고 있을까요? 그러면 타당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2021년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발함으로써 우리의 취약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우리가 관심과 가치를 어디에 부여했는지 드러났고 또 어떤 부분에 우리가 과소평가했는지가 노출되었습니다. 고통을 받고 있는 전 세계적인 사람들을 그대로 노출시켰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얼마나 우리가 준비를 제대로 못했는지가 깨닫게 되었고 얼마나 인류가 취약한지 깨달았고 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일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사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팬데믹 이전에 이미 실향민들이 2배로 지난 10년 동안에 증가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또 기후위기가 수백만 명의 사람들과 가족을 이주시키고 실향민으로 만들면서 더 많은 취약점이 야기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이를 심각하게 즉시 해결을 했었어야 됩니다. 많은 곳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심지어는 가정적으로 가정폭력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같은 지붕 하에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아이들에게 교육이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우리가 정말 충분히 잘했다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 일들이 잘못됐습니다. 그냥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가 목도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구나. 우리가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중요시 여겼는가, 어디에 가치를 두었는가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몇몇 국가가 백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다른 무수히 많은 국가가 백신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 사람들이 취약해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행동은요, 단순히 불친절하거나 불공평한 게 아니라 무지한 행동입니다. 전 세계의 유행병과 바이러스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균형을 잡고 안정적인 세상을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이걸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서로를 충분히 배려하지도 혹은 집단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희망하고 있는 것은요. 얼마나 우리 인류가 상호 연결되어 있고 또 서로를 익히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이제야말로 새롭게 서로를 이해하고 우리가 정말 손에 손을 잡고 함께 협력을 해야 되는지 깨달아야 되고 서로에게 베풀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 소중히 여겨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다른 나라 혹은 다른 인종을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일을 해야 됩니다. 이기심에 차서 나를 우선시하기보다는 타인의 건강, 타인의 권리, 가능성을 배려하고 그리고 또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또 좀 더 많은 것들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 뭔가 지원을 내릴 때요. 아끼거나 절약해서는 안 됩니다. 네, 통찰력 있는 견해를 피력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요. 사무총장으로 제가 일을 했었을 때 지금 존리 특사가 말했던 개념들이 연민이죠. 연민, 타인을 배려하고 측은히 여기는 그 연민인데요. 현재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불평등이 더욱더 악화되었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를 돌보고 싶은 게 아닐까요? 너무 당연한 게 아닐까요? 불행히도 지금 글로벌 리더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자국을 위해 더 많은 백신을 얻기 위해서 백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한국에는 백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 말 정도에 일부 사람들이 백신 예방 접종을 맞을 수 있을 거라 기대되는데요. 분명히 여기는 연민이 필요합니다. 이제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존리 특사님 아시겠지만요. 지속가능 개발 목표는요. 2015년에 채택되었고 목표 시점이 2030년입니다. 관련된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목표 달성 시점까지는 10년 정도가 남았는데요. 심각한 도전에 우리 인류가 직면해 있습니다. SDG는 계속해서 다자주의의 최고의 성과 중에 하나라고 꼽히고 있는데요. 가장 광범위하고 야심찬 지금까지 유엔이 인류에게 제시했던 것 중에서 가장 야심찬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갈등, 불평등, 기후변화, 특히 코로나19는 아무도 소외하지 않도록 했던 이 SDG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진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SDG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정신건강입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을 우선순위 하면서 SDG 목표를 보면은요, 노력을 좀 더 배가해서 좀 더 많은 자원을 할당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어서 가장 필요하고 또 가끔 무시되거나 간과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존엄한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는 이 자체를 강조해야 됩니다. 실제로 정신건강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에 권한을 부여해주고 스티그마를 줄여주고 건전한 경제적 이해를 도와주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치료 격차를 결정적으로 해소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정신건강은 너무나 중요한데 청소년과 난민들에게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인데 종종 무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정신건강을 어떻게 약화시키고 있는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네, 찬성합니다. 정신건강은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또 인류의 존엄성에 있어서 정신건강과 존엄성은 서로 얽혀 있다는 점 동의합니다. 하지만 덧붙여서 제가 하나 더 첨언하겠습니다. 가끔 우리가 정신건강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신건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혹은 어떤 치료소에서 제공되는 재원 혹은 지원을 받아야 될 직업훈련 기술을 위한 하나의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진실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강간이 발생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강간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강간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피해는요. 매우 심각하고 극심합니다. 제가 많은 아이들을 알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요, 고국에서 도망을 쳐야 되는, 그래서 난민의 상태에서 삶을 영위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난민 상태로서 자신과 가족에 대해서 20여 년간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자신과 가족에 대해 발생하는 범죄 희생양이 되는데 전 세계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아주 적은 양의 식량을 배급으로 받고 거지처럼 인간 이하의 모습으로서 구걸하면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반드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과연 정신건강에 취해지고 있는 가장 끔찍한 영향이 무엇인가? 전 세계 인간에게 행하고 있는 위해 행위가 무엇일까? 학대, 살인, 폭력, 끔찍한 잔악 행위, 전쟁, 또 대량 학살 혹은 대량 학살을 목격하는 것, 이 모든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 불의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이 많은 피해자들에게 결국은 피해자들이 겪었던 일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심각하지 않아, 대응할 가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끔찍한 정신건강 문제가 심화되고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만났던 무국적자 로힝야 여성들은요, 공포에 떨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주 끔찍한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국적자인데 아무도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고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물론 우리가 양쪽의 입장을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쪽은 치료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또 하나는요, 과연 이 기저에 깔려 있는 이 문제의 심각성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왜 이 사람들이 무관심을 받는지, 이런 태도부터 바꿔야 됩니다. 근본적인 확대가 무엇이고, 한 생명을 다른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한 인종을 다른 인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이런 인류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고, 우리가 누구를 돕고 있고 누구를 돕지 않는 것, 선택적으로 할 때 그들에게는 이 인간이 더 다른 가족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고, 또 이것은 결국은요, 바로 그 자체는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야기하는 해로운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우리가 무엇을 지지하는지 알아야 되고, 나아가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누구를 우리가 지원해야 될지, 또 사람들의 필요와 취약성을 기준으로 누구에게 지원을 할지 선택해야 됩니다. 절대로 사업적인, 비즈니스적인 이해관계나 혹은 파트너십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되고요. 또 주력해야 될 핵심적인 사안에서 산만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력해야 되는 핵심 가치는 인권이고, 그리고 또 존엄성, 가치, 소해 나가야 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졸리 특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사님은요, 이 문제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인도주의적인 사안을 다뤄보겠습니다. 졸리 특사님께서는요, UN 난민기구 UNHCR에 특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실향민들을 위한 옹호 활동을 해왔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요, 졸리 특사님의 활동이 너무나 의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요, 한국 전쟁을 겪었고요, 어린 소년일 때 1950년대 초에 실향민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한국 전쟁 때 실향민이었습니다. 바로 그 경험이 오늘날까지도 제 뇌를 떠나지 않습니다.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뱃속의 굶주림이 주는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군수품 냄새, 갈등과 분쟁의 소리, 아직도 제 귀에서 생생합니다. 사람들이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했는지 기억납니다. 당시는 무정부 상태였고 모든 사람들이 전투하느라 너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파이낸셜 타임스에 실린 기사를 읽었는데요, 졸리 특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는데 제가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지금 이 순간을 봐야 된다. 지금이야말로 기회를 포착해서 인도주의적인 지원, 개발에 대한 접근성을 상향식으로 제고하여 실향민들을 우리 대응책 최중심에 두고 더 많은 힘을 쏟아서 가장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줘야 할 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이 내용, 실향민이었던 저에게는 정말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에 실렸던 졸리 특사의 그 말은요, 특사님이 난민과 국내 실향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얼마나 헌신을 하고 있는지를 입증해주면 물론이고요, 희망의 메시지이고요, 구체적인 정책 권고를 전 세계에 하고 있습니다. 안젤리나 특사님, 이와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청소년과 난민을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까요? 또 2021년 이후 시대의 중요한 논의사항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토론을 해야 될까요? 전 세계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 특히 정치적 리더들, 지도자들에게, 연민이 필요한 정치 지도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까? 네.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실향민이었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엔과 저희가 같이 일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또 국제기구와 같이 일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들에게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유니세프가 제공해주는 분유와 또 유네스코가 제공해주는 교과서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 가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또 사람이 사람을 도우면서 하나의 통합된 국제기구로 활동을 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하고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해서 가장 취약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이 도움을 필요한 시기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옳은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람직한 미래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어린 시절 소년이었을 때 이제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훌륭한 분이 돼서 너무나 많은 위대한 일을 해주신 것처럼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무기에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병력을 현장에 투입을 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전 세계를 잘 통제하고 우리의 힘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가져야지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진정한 강인함은 우리의 가치관, 인류를 존중했을 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인류를 존중하면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과 협력을 해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제가 보기엔 가장 강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투자 중에서 어린이, 특히 여성에 대한 투자보다 효과적인 투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가장 이것이야말로 인본주의적인 행동이며 스마트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는 UN 난민기구와 20년 동안 같이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실향민과 난민들을 많이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이 실향민이나 난민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이분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큰 역경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말할 수 없는 시련과 역경을 겪고 살아남은 것입니다. 모든 대륙, 모든 국가, 모든 인종, 모든 교육, 모든 종교에서 실향민들이 발생할 수 있고 모든 실향민들은 굉장히 뛰어나고 비범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우리는 자주 부담이나 짐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더 많은 식량을 배급하지? 그런데 그분들은 그 국가의 미래입니다. 그분들은 굉장히 유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실향민이나 난민 가족들과 같이 앉아서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분들은 우리와는 다른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그리고 또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배웠는지를 알려줄 수 있었고 그분들은 또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좀 더 현실적으로 실향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실향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이해하고 또 이것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원인을 다 근절할 수는 없습니다. 실향민들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고 교육해야 될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분들은 그들의 고향의 본국의 희망이기 때문에 교육의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이 강해질수록 그분 모국의 국가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에 투자해야 됩니다. 무기보다 사람에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이 힘을 합해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68% 제가 이렇게 퍼센트 같은 경우에는 별로 잘 기억을 못했지만 전체 난민과 실향민의 68%가 5개의 국가에서 출발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반기문 사무총장님께서도 유엔 사무총장으로 일하시면서 잘 아시겠지만 물론 이러한 문제가 일어난 것을 예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다 예방할 수 없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실향민들이 수십 년 동안 무제한의 기간 동안 실향민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압력을 가해서 외교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사님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실향민들과 또 난민들의 잠재력 그리고 청년들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분들을 제대로 교육을 하고 또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한다면 언젠가 실향민과 난민 중에서 60년 후에 유엔 사무총장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지도자들이 우선순위를 잘 결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안젤리나 특사님, 또 팔로우업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청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저는 특히 청년들이야말로 우리 세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도전을 극복하는 데 핵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사님도 교육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교육이 매우 중요하고 이 청년들을 참여시키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좀 더 밝은 미래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글로벌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저는 글로벌 시민 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또 최근 들어서 젊은 청년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 저는 연세대 글로벌 사회 공헌원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2개의 재단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비엔나, 오스트리아에 있는 반기문 세계시민센터와 서울에 위치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지금 현재 교육과 보건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어린이들, 그러니까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의 숫자가 6천만 명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하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더한다면 코로나19 이후에는 그 수치가 56%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3억 7천만 명의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1950년대 학교를 다녔을 때 먹었던 학교 급식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고 최소한 취학연령 어린이의 31%가 전 세계적으로 원격 학습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을 했을 때 그리고 특사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인도주의적 활동을 근간으로 해보았을 때 지금 우리가 청년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어야지 도움이 될까요? 특히 어떤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될까요? 젊은 청년들이 지금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하는데요. 건강, 교육, 주택,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청년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청년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줘야 되고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네, 먼저 반기문 사무총장님께서 청년들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활동과 지원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으로 일하시면서 경험하고 보고 느끼신 것을 근간으로 해서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청년들은 그 어느 때보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청년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로부터 정보와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국제사면위원회와 같이 협업을 해서 책을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핸드북을 만들었는데 아마 이번 해 말에 출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어린이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책자를 발간을 할 예정인데요. 어린이들의 권리를 위해서 많은 국가들이 논의를 해서 기본적으로 어린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위한 기초 원칙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자신들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고 어떤 부분이 침해되고 있는지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스스로가 자신들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고 무엇을 위해 투쟁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어린이들을 교육해서 스스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인으로서 우리는 전 세계의 어린이들이 아직까지도 얼마나 많이 인권이 침해당하고 착취되는지를 파악하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교육 학습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난민촌에 있는 어린이들에게도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들이 떠나야 했던 본국의 대학에 온라인으로 입학을 해서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통해서 모든 공부를 하고 테스트를 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학위를 받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툴들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수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국적이 없고 또 출생증명서를 가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어린이들은 인신매매에 취약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고 대학에 갈 수도 없고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의 핵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어린이들이 과연 안전한가부터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난민촌의 트리아지와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에서는 어린이 난민들이 계속 밀려들고 있고 동시에 그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보호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야 될 것이며 또 그 어린이들이 반드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할 것이고 그 어린이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교육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같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지혜로운 말씀 감사드립니다. 안젤리나 특사님,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간단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평생 동안 외교관으로 일하고 또 인도주의 활동가로서 일하면서 또 우리가 때로는 짐을 나눠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특사님도 짐을 나눠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 차례 진행했던 인터뷰에서 특사님은 그 난민들의 회복 탄력성을 칭찬하시면서 난민들은 절대로 짐이 아니다. 짐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먼저 난민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분들은 무기를 들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피해자들입니다. 폭력의 희생자들이죠.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자신들의 친구와 가족들을 도우려 했던 사람이고 용기 있는 분들이고 어머니이자 아버지이고 또 전문직 종사자들입니다. 많은 난민들이 충분한 자격을 갖춘 전문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 변호사, 교육자, 철학자, 시인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십만 명이 같이 난민촌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난민들 중에서는 자신들의 모국에 대해서 자신들의 문화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갔던 캠프 중에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태국 국경지에 있었던 난민촌이었는데요. 난민촌에서는 땅에서 농사를 질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현지국에 그 농사 지은 것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을 때도 있고 사용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난민촌에서 뭐 공중에 바구니를 매달아서 그 안에다가 농작물을 재배하자라는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난민 중에 한 분이 엔지니어링 학위를 가지고 있어서 그분이 전체 이 농작물 재배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민들은 코로나19와 또 전면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의사 간호사로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현지 국가 또 국경의 난민촌에서 의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난민과 같은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단순히 전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너무나 큰 인권 침해를 당하고 너무나 부당한 역경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 인간성이 말살되었을 때 아무도 신경을 써주지 않는다 해서 느끼는 외로움은 너무나 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꼈을 때의 외로움, 무기력감, 그리고 내 집과 친구들을 잃었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었고 내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때도 그분들은 계속 살아남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민들, 실향민들을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들에게 투자를 한다면 그분들이 나중에 어디에 살게 되는지와는 상관없이 물론 많은 분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다시 재건을 할 것입니다. 엔지니어로서, 변호사로서, 교사로서 복구 작업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분들을 돕지 않는다면 그분들이 그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그분들이 바로 본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UN 사무총장으로 일할 때 UN 사상 최초로 청년 UN 특사실을 만들었습니다. 네,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요르단 출신의 청년 아하마드 알란 다위를 청년 UN 특사로 임명을 했는데요. 지금은 세계 스카웃 연맹의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죠. 그 다음에 후임자는 스리랑카 출신의 젊은 여성분이었는데 지금 제가 특사님은 난민을 위한 특사지만 청년을 위한 특사직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로업으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러한 중요한 메시지를 국제적인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게 어려운지요?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특사님께서 UN 난미기구의 특사로서 일을 하시면서 어떤 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는지요? 그리고 세계 정치 지도자들과 재계 지도자들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UN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생명을 구하고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실제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총장님도 아시겠지만 UN이 당면한 도전 과제는 너무나 큽니다. 이것을 어떻게 잘 표현할지 모르겠는데요. 그 전 세계의 강대국들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자국의 상업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정을 내린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빈곤 국가들을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원조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러한 국가들은 빈곤한 국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국가지만 단지 착취를 당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들과 국민들이 왜 현재 상태에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 다른 회원국들은 거기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은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진심된
의지가 없다고 할 수 있고요. 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만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별로 인기 없는 답변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국가들이 아시다시피 물론 유엔은 정치인은 아니죠. 저희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치가 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정치와 상업적인 이해 때문에 현장이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은 이러한 것 때문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말을 많이 한다면은 일부 국가의 원조가 줄어들 수도 있고 또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어렵게 생각했던 부분은 좀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이 현장의 업무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하면서 또 그렇지만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에서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유엔이 아니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에 본의 아니게 처하는 경우가 있고 또 유엔의 통제 밖에 있는 일들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사님께서는 인류주의적인 활동을 위해서 인본주의 활동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셨기 때문에 인류를 위해서 좀 더 큰 목소리를 내실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빌어서 특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GIF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포스트 팬데믹 세계의 소외된 세계의 아동과 여성 난민을 위한 범지구적 협력 필요성 특별 대화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난민과 실향민들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면 앞으로 코로나19로부터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공을 거둘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소외되는 회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 과제는 굉장히 크지만 정치적인 의지를 강화시키고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엔의 모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원하시는지요? 우리 모두가 원하는 미래를 반드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포용, 연민, 권한 부여, 모든 사람들을 위한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앤젤리나 졸리 특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동스러운 말씀, 영감을 주는 말씀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글로벌한 시민들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힘을 합해서 후세대에게 좀 더 평화롭고 번영한 세계를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세대의 정치적, 도덕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젤리나 특사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가까운 미래에 뵙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일 전에 글레이는 이제 딸 없이 난민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난민 여성처럼 강제 결혼을 당했고 시리아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툴레이는 딸 없이 2명의 손자 손녀를 키워야 합니다. 엄마 없는 손자 손녀를 키워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있는 가족들이 이제 혹독한 겨울을 캠프에서 지내야 합니다. 19세의 소녀가 이제 7명의 형제 자매를 홀로 먹여 살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녀가 ISIS에 의해서 납치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저도 부모로서 이보다 더 끔찍한 고통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자신들의 자녀가 어떤 일을 겪고 있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반드시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UNHCR은 53%의 펀드만을 확보했습니다. 이라크의 실향민들을 위해서 2044년에 필요한 자금의 53%만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5만 명이 넘는 시리아 난민들이 아직도 5년 동안의 전쟁 이후에도 희망 없이 살고 있습니다. 이번 연대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솔루션과 모델이 효과적인지를 우리는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난민을 짐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소중한 사람들이고 적절한 툴을 주었을 때 그분들은 국제사회와 모국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스마트한 투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